스님, 스님 계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추운데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괜찮았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스님? 그러세요? 네. 스님께 출가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스님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출가 전에 불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가 전에 이미 상기 5개를 수교를 했고요. 불교에 관심이 많았죠. 네. 그리고 군대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저희 상관인 소대장이 불자였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말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일날 같이 절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이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전헌 책방에 들어가서 뒤적뒤적 하다가 초발심 자격문을 제가 낡은 책이었는데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좋아서 제가 샀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환희심이라고 하는데 못 모르는 제가 환희심이 확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출가 생활하면은 수행하면은 이렇게 됐겠구나. 그 발심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출가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집에서 공부를 했고, 출가할 때는 네. 딴 거 다 안 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한 권 딱 들고 절에 왔어요. 근데 절에 왔는데 행자 교육을 시키는데 초발심 자격문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 보셨잖아요. 나는 이미 다 봤죠. 근데 절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저는 그 책이 좋아서 들고 보셨는데. 출가를 한 것이죠. 제가 출가를 1983년도 했는데 그 네. 당시만 해도 출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출가 행자 서열이 15번이었거든요. 네. 그럼 저 앞에 벌써 14명이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근데 조그만 방 하나에 15명이 자야 됐어요. 하나에. 그럼 우리가 말하면 그냥 칼잠이죠. 그쵸. 어머, 어머.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조금 말썽 피고 그러면은 속된 말로 속가서 그냥 하산시켜버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발심 출가, 도가 뭔지 모르지만은 도 닦겠다고 그 시퍼런 신심, 그런 것들이 뭐 낮에는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밤에 잘 때 보면은 잠 안 자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도심, 네. 수행하겠다는 굉장히 많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초발심 자격문에 있듯이 난행을 능행하면은 존중 여부를 일어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해야지 부처님처럼 된다. 자격문 내용처럼 맞아. 이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가 돼? 그런 신심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했죠. 혹시 그때 출가 당시에 집에서 반대를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저희들 출가했을 때면 다 20대 그러니까요. 출가자였거든요. 네, 20대 청년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나이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 오면은 늦게 왔다고 우리를 구박했어요. 또 저 자신도 출가할 마음을 냈는데 집에서 다 불자신데 불구하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가하겠다는 나름대로 결심을 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스스로 디데이를 정했죠. 디데이를 정해놓고 저의 사진, 제 물건, 책, 뭐 그냥 저 개인 용품들을 하나하나 태우고 버리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출가한 전날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일방통행으로 어머나 나 출가해. 얼마나 찾지 마라. 얼마나 그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방통보죠, 통보. 통보. 집안식으로 한 적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출가 새벽에 책상 위에 이제 편지를 썼죠. 산에 가서 지금 그야말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러 간다. 그리고 내 공부하고 언젠가 돌아올 테니까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속과에서 송화를 찾아온 거예요. 아, 일단 저는 확고하게 수행자 가겠다는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계속 이제 묵빈 대처, 그야말로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만 더 오면은 딴 데로 가버릴 것이다. 모르는 곳으로. 모른다 한다. 그랬더니 하시니까 제발 딴 데 가지 마. 여기 계시라. 안 오겠다. 아,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격문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인정이 농후하면은 도심소라. 정이 많으면 돛 닦는 마음이 승그러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하고 난 다음에 세수하고 왔다 갔다 우리 스님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가슴 아픈 일은 어이. 그냥 쉬었다 가자. 네. 이제 모친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좀 돼가지고 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스님은 그 길이 좋아서 갔지만은 당신은 보고 싶을 때 한 번도 못 봤다. 그치. 그게 가장 그쵸. 가슴이 아팠죠.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볼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이 그리고 저도 그게 얼마나 저 그리우셨을까. 나름대로 수행자는 그 길을 도도하게 간다고 갔는데 부모한테는 어머니는 저런 고통을 안고 살렸구나. 그는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머니 마음을 저는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가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니 49제 잘 모시는 일이라서 통도사 이제 49에 저를 통도사에서 이제 잘 모셔 드렸습니다. 그 주간 유일하게 무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수행자로서 부모님한테 너무 고통을 줬구나. 저는 저 가는 길이 수행자 길이 전부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밖에는 예, 생각을 부모님의 안 그런 하셨었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거죠. 음, 그래서 제 쌍자들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라. 단 니네 그 부모님이 너 이름 부르면 가지 마라. 스님이라 부르면 가고 너 속가 이름 아들 왔다고 아들 대하듯이 하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상자들이 만약에 속가 간다면은 저는 말리지 않아요. 네, 스님께서 출가 수행자로 이제 사신 지가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 뒤돌아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행자의 길로 들어온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출가를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산 적이 없었고요. 네. 출가해서 행자 생활하면서 은사스님과 인연이 되고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출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제 불이람에 와서 이제 다시 스님이 안 계시는 이 공간에 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스님의 정신, 스님의 삶, 그것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투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큰 자양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스님.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출가는 어디에 구속받고 않고 매임이 없이 사는 것이겠죠. 참된 출가는 어디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대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초발심. 네. 그렇죠. 제가 못 모르고 썼던 대자유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최종의 종착점이 네. 출가 목적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서 진정한 출가의 네, 의미입니다. 진정한 출가 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푹고 계시네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스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유, 한 5년 만에 뵙습니다. 먼 길까지 오시다니. 오는 길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스님 뵈러 온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우리가 그때 버섯 따라가서 보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스님. 스님 출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예. 불교와의 어떻게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어려서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저희 어머님께서 상당히 불심이 깊은 그런 분이셨고, 사실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좀 멀어졌고, 학교가 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캐톨릭을 뭐 믿게 됐고, 그러다가 저희 언니 스님이 먼저 출가를 했어요. 저보다 4년 먼저. 아, 친언니가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또 저 나름대로 캐톨릭 그 수행자가 되고 싶어서 네. 수면에 이렇게 계속 꽂혀 있었거든요. 어디를 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갔고, 네. 그런데 뭐 나오게 됐고, 뭐 저 피정 같은 거 하다가 별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갔죠. 아, 내가 수녀가 되려고 갔는데 정서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야, 너도 깎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불교를 모른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나도 뭐 알고 왔냐. 그런데 수선회에 한번 다녀봐라, 조계사.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계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 거기서 이제 다 직장인들이 모이던 시기니까 도반도 생기고, 네네. 그래서 한 2년 그 수선회에서 이제 정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칠보산이 뭐 법련사, 보강사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철야 정진하고 그랬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정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한번 출가도 좋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럼 그 수선회를 통해서
차츰 어떤 불교와 인연이 쌓인 그쵸, 거라고 볼 수 안개비에 있겠네요. 젖듯이 어. 자연스럽게 그 금방 적응이 됐어요. 어. 그리고 또 그때는 도반들이 좋았고 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친구들보다도 그 잠깐 만난 그 서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이야기에 혹 빠져 있었죠. 지금 그때 직장 생활하고 계셨을 네, 때네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조계사에서 만난 예. 이제 수선의 그 같은 동기라고 그럴까요? 예, 예, 도반들. 그 도반들. 예. 그래서 이제 다 끼리끼리 출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아, 뭐. 네. 그러면 출가는 어디로 하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셋이서 출가를 이제 약속을 하고 수선의 도반 예. 세 분이서. 지금 성남사로 출가한 일돈 스님, 예. 그다음에 저랑 같이 국이람으로 출가한 돈현 스님. 처음에는 성남사를 가기로 했죠. 근데 저희 언니 스님이 해인사 국이람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해인사 국이람으로 출가를 했죠. 그 행자 생활은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뭐든지 다 좋았어요. 어. 국이람에 선방을 하고 난 뒤끝이라 어른들도 좀 계셨고 대중들이 그래도 꽤 사셔서 그 어떤 것이든 늘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새로운 것에 배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도반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또 재밌는 일도 좀 있었을 것 그 같아요. 친구는 굉장히 맑아요. 그 스님 자체도 성품이 맑아서 그냥 콩만 굴러가도 웃는 사람, 늘 웃는 그런 예, 예. 얼굴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둘이서 맨날 뭐 하고 웃고 있으면 어른들이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냐? 그럼 우리가 아니 저희는 그냥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서. 출가 생활의 모든 것이 마냥 좋았다는 대한 스님. 잘 우려낸 한 잔의 차처럼 그 시절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보입니다. 은사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법자 경자신데요. 해인사 가면 그 성철큰 스님 살아계실 때 네네. 북이람에서 그 스님들이 그 광목에 물들여서 옷을 지어서 그 스님들 옷을 해입히고 했대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은사 스님은 18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부산에 가셔서 그 옷 만드는 학원을 다니셨대요. 양장 학원. 그래서 바느질을 할 줄 알으니까 네. 출가를 하고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다 바느질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 저희 스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바느질 하지 마라. 바느질하면 공부 못한다. 근데 제가 음식을 하게 되니까 바느질이랑 음식이나 똑같다. 네. 왜 너는 잡기에 능하니 중노릇을 해야 되는데 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또 제가 암 수술을 하게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선방을 못 다녔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사찰 음식을 하게 되고 관심이 이제 더 내 건강에 좋은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음식 공부를 하고 한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스님,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은사 스님은 아주 성정이 바른 분이세요. 예. 곱고 바르고 그래서 정말 공부 이외에는 깨달음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누군가 새 옷을 한 벌 드려도 물리시고 복감한다고 굉장히 그 두타행을 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으로 뭐 이름을 날리고 방송이 많이 나오고 이러시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 대한이가 포교는 잘하네. 음식도 포교다. 네. 근데 네 공부 잊지 마라. 그래서 스님 늘 명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제 법신자리를 여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됐다. 근데 나는 네가 음식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돌을 깨우쳐서 이름 날리는 건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해요. 제가 그랬죠. 스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저희는 스님처럼 은자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네네. 삽니다. 그러나
본분을 잃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죠.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스님께서 멀리 온 촬영팀을 위해 손수 음식을 해주시겠답니다. 스님의 손길 몇 번에 뚝딱하고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소박하지만 힘이 나는 건강한 한 끼였습니다. 스님 어떻게 사찰 음식과 인연이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그 선방을 이제 못 나가니까 여기서 투병 생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해서 이제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뭐 잡지 같은 데서 나가니까 그때 당시 대구 사암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사찰 음식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는 아직 부족하다. 그랬더니 뭐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레시피를 짜서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2년 했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기수들이 이제 일종의 책거리처럼 마칠 때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단초가 됐죠.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된 게 이게 하나의 포교의 수단으로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을 만날 때 굉장히 음식이라는 것은 서로 격의가 없잖아요. 맞아요. 먹는 걸 놓고 이야기할 때는 뭐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제가 평생을 속퇴하지 않고 절집에 살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절집에서 수행을 할 건데 밖의 음식에 끼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절밥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수양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알겠습니다. 아유,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 이제 담긴 정신, 그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어져 온 대로 내려온 대로 해서 음식을 먹었죠. 그러나 세속에서 바라봤을 때 사찰 음식은 그럼 무엇이에요? 정이나 정신? 그렇게 봤을 때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러죠. 이것은 비폭력적인 식사법이다. 어떠한 것도 내 식탁에 다른 생명을 올리지 않고 내 마음의 자비심을 키우는 그래서 떳떳한 음식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찰 음식으로 대중과 교감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온 대한스님. 스님은 오래전 항상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 은사스님께 드린 약속 그대로 초심을 지키며 정진해 왔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에 오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출가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지요. 고단한 일상에 지칠 때면 산청 금수암에 내려가 스님께 밥 좀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